네, 저희 예고해 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제 제약바이오 얘기 한번 좀 가볼까 합니다. 네, 제약바이오 혹시 좋아하시는 섹터인가요, 여기가? 제약바이오는 별로 이렇게 안 저요? 예. 저는 좋고 싫은 섹터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순간순간 어떤 흐름에 음. 수익률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아. 그 섹터가 제 섹터죠. 그럼 자주 네. 들어가세요? 이 바이오 섹터는? 바이오 섹터는 근데 사실은 네. 굉장히 되게 넓잖아요, 범위가. 그렇죠. 그 안에서.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대형주 중심으로만 매매를 많이 하고 어떨 때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랑 어떤 막 미팅을 하나 세미나를 했을 때 이제 갑자기 꽂힐 때가 있어요, 제가. 되게 다르잖아요. 우리 이제 연구님 아시겠지만 다 각자 좋아하는 스타일이 좀 다른데 네. 갑자기 이거 될 것 같은데 그럼 그런 거 이제 좀 고를 때 한 번씩 가지고. 공부해서 좀 가져가다가 또 손절매 한번 하고 또 좋으면 많이 먹으면 또 이제 또 수익도 챙기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요새 바이오 너무 힘드니까. 네. 네, 모든 섹터가 힘들지만. 네, 정말 힘든 섹터 바이오 오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은요 현대차증권의 엄민용 책임연구원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멘 하신 거예요? 네. 네. 네라고 그러셨군요. 네. 아멘 그러신 줄 알고. 그만큼 힘들긴 힘든 상황이죠 지금. 맞습니다. 네, 바이오. 저도 이제 바이오를 굉장히 저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투자자입니다. 네. 사랑한 만큼 아픔이 굉장히 큽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바이오 주로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실지. 네, 일단 하반기 전망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네. 또 사실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좀 소외되기는 했지만 잘하고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런 기업들조차도 지금 함께 좀 동반 하락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섹터의 분위기가 좀 돌아올 때 어떤 기업들을 좀 위주로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하반기에 대한 바이오의 전망을 이제 간략하게 먼저 좀 짚어주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그 PPT 파일 자료 중에 하나가 있는데 네. 첫 페이지가 키 차트로 시작하는 파일이고요. 네. 여기서 좀 전반적인 제약바이오의 분위기를 좀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림 조금 확대해서 저희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왼쪽에 그림 1번 보시면 미국 FDA 해외 실사 건수가 굉장히 감소한 것을 보실 수 있어요. FDA의 해외 실사 건수가 감소됐다. 그렇죠. 지금 17년부터 19년까지 거의 매년 1000건에 달하던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3건, 18건까지 거의 전무하다시피 감소했고 해외 제약사들이 이제 FDA에 뭘 신청을 하는 그걸 이제 실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못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뭐 어떤 기업이 FDA로부터 허가를 받으려면 FDA가 실제로 그 기업에 가서 이런 오프라인 실사들을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되지 올스톱 못했던 됐다가. 부분들이 있고 네. 이제 2022년 하반기부터는 FDA 해외 실사가 다시 이제 정상세로 회복이 되면 여기서 그려볼 수 있는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FDA만 해외 실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빅파마들도 각 세계에 있는 바이오텍들의 이제 오프라인 실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3분기 정도 이루어지면 이제 4분기에는 그것에 대한 성과들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실사를 통한 M&A 또는 기술 이전된 관련된 이런 모멘텀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 바이오 USA라고 하는 이제 컨퍼런스에서 미국의 4개 주에 있는 이제 공장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제 밝혔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바이오텍들 또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 해외에 있는 기업과 인수합병을 위한 이제 오프라인 실사들도 하반기에 본격화되고 이런 것들이 올해 말 또는 네. 내년 초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때문에 마음고생 심하신 건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지금 다운돼 있는 것 같으세요. 맞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조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회복세입니까? 네. 그림 2번 보시면은 네. 이제 매출 상위 60개 제약사의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을 보실 수 있는데 오미크론이 이제 마땅한 치료제가 없었고 증상이 경미했다 보니까 일반적인 감기약을 보통 처방을 받으셨고 좀 중소 제약사 또는 중견 제약사들의 감기약 위주의 매출이 좀 빠르게 올라오면서 전통 제약사 실적이 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고 중소 제약사들이 좀 그 정상화의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왼쪽 아래 그림 3번 보시는 것처럼 호흡기 감염병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좀 19년도, 20년도에 급감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환자들이 다시 예전처럼 병원에 내원하게 되면서 전통제약사 실적 개선까지 함께 올 수 있는 부분이죠. 감기약 판매도 뭐 적지 않은 비중이 좀 있었을 텐데 워낙 많이 걸리니까. 근데 이제 맞습니다. 한참 코로나 때문에 감기가 잘 안 걸리거나 혹은
걸려도 잘 약을 안 먹는 상황들이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병원 자체는 못 갔던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다시 조금 정상화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하반기부터 전통 제약사들의 실적 개선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기저 효과도 있을 거고 또 더 진행이 되면 이제 해외 실사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네. M&A와 기술 이전 관련된 모멘텀들도 다수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전통 제약사와 바이오텍 모두를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실사가 이루어진다는 거는 이른바 바이오텍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에게 가능성이 좀 많이 열려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고 지금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건 이제 전통 제약사들이 매출이 어쨌든 훼손됐던 부분이 다시 이제 정상화로 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두 개 다 나쁘지 않다. 맞습니다. 영업 사원들이 다시 병원에 잘 가면서 이제 본인들의 제품들을 좀 이제 영업하는 이런 부분들도 가시화가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림 4번과 5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의약품 상대 강도 추이나 코스닥 제약 상대 강도 추이를 보시면 한 번도 이 간격이 좁혀진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매력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만큼 상대 강도에서 지금까지 약했던 만큼 오히려 크게 상승. 반등할 수도 있는 섹터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혹시 그 상대 강도가 그만큼 약했으니까 얘는 그냥 이대로 이 상대 강도로 유지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은 안 드시고요. 물론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네. 이제 트리거들이 있어야겠죠. 이제 이걸 바꿀 수 있는. 네, 그 트리거들이 제가 봤을 때는 여름부터 이제 말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질 만한 기업들이 좀 눈에 보인다. 이거는 좀 직관적인 얘기인데 제가 네. 사실은 뭐 잘 알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제 우리가 팬데믹이 터지고서 개인 위생을 막 신경을 쓰고 물론 마스크는 이제 안 쓰겠지만 많은 분들이 근데 뭐 언제 마스크를 아예 안 쓸지 모르겠지만 감기 자체가 덜 걸리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개인 위생을 신경 쓰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여름이 감기의 가장 비수기인 상황이고 1분기 때 감기약을 좀 잘 팔았던 제약사들이 2분기, 3분기에는 이제 조금 쉬었다가 이제 그 쉬는 동안에 공장 가동률을 최대한 돌려서 가을쯤부터 오미크론이 다시 이제 유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장 가동률을 미리 좀 돌려놓고 매출 원가율을 좀 최대한 이제 아껴가는 이런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이오 테크 그리고 전통 제약사 모두에게 기회는 좀 열려 있다고 위쪽으로 열려 있다고 보시는 우리 연구원님께서 그러면 어떤 뭐 기업들의 어떤 기회들이 좀 더 열려 있는지 구체적으로 뭐 모멘텀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결국에는 대장주가 좀 움직여줘야 됩니다. 대장. 네, 대장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매드팩토 아닙니까? 네, 매드팩터도 있지만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맞습니다. 지금 항체 CDMO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네. 올해 하반기에 신규 사업을 확장하면서 기존의 바이오시밀러하고 항체를 위탁 생산해주는 사업 이외에 mRNA 백신이나 또는 뭐 미국 또는 유럽 쪽 공장을 M&A 한다거나 그리고 또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때 이제 신약 사업까지 확장하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트리거가 돼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제2공장에 대한 유지 보수가 이제 1분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실적이 입혀지는 건 사실 2분기거든요. 네. 그래서 제2공장이 전체 분기 90일 중에 45일 정도를 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공장에서 제가 추정하기로는 최대 매출액이 현재 2,100억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네, 맨 앞에 그림 조금 저희가 확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말씀 계속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 2,100억 원의 제2공장 유지 보수가 이제 45일이 절반이 이제 놀게 되면서 네. 매출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게 지금 2분기 매출 전망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자회사로 100% 편입되면서 이번에 연결 이제 사업 보고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뭐 삼성바이오 에피스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이제 3분기부터는 정확히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또 10월부터는 4공장에 대한 이제 부분 가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3분기의 공장 실적 정상화 플러스 4공장에 대한 부분 가동 개시 등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수급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만 하면 다 팔려요? 지금은 네, 잘 팔립니다. 이제 그 잘 팔리는 이유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네. 이제 표 1번과 그림 1, 2, 3번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왜 업력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다양한 글로벌 빅파마로부터 이제 CDMO 수주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표 1번을 보시면 제 1공장, 2공장, 3공장, 4공장이 있는데 네. 2공장에 보시면 15만 4천 리터 중 15,000짜리 바이오 리액터가 10개 정도 있는 상황이고 3공장도 15,000짜리 바이오 리액터가 12개 그리고 4공장도 지금 15,000짜리 바이오 리액터가 12개가 있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왜 15,000짜리 바이오 리액터만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지 그리고 2만 리터, 2만 5천 리터는 왜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림 1번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림 1번. 네, 그림 1번의 왼쪽 보시면 요게 뭐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지만 세포를 이용해서 항체를 생산하는 공정을 이제 넣어놓은 겁니다. 좀 아까 본 건 표 1번이고 이건 그림 1번인데 표나 그림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아, 네, 그래도 제가 표로 작성한 거는 이제 표라고 표현하고 이건 그림으로 작성한 그림이고. 요건 그림을 따왔기 때문에 그림으로. 내가 봐도 똑같은데. 그래서 좋습니다. 네. 이 항체 의약품을 생산하는 표준 공정은 이미 2009년도에 정립이 완료됐기 때문에 네? 이 CMO 사업은 사실 기술력의 싸움이 아니라 규모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CMO랑 CDMO는 정확히 뭐죠? 아, CMO는 위탁 생산이고요. 위탁 생산. 그리고 CDO는 위탁 개발. CDO는 위탁 개발.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합친 게 CDMO. 아, 두 개 다 하면 CDMO. 맞습니다. 개발과 생산을 동시에 하는 몇 안 되는 회사인 거죠. 아, 네, CDMO. 네. 기존의 바이오텍들이 연구소에서 이제 생산하던 것들을 결국에는 상업화 시키려면 굉장히 큰 이제 생산 단위에서 생산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력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위탁 개발까지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1번의 오른쪽 보시면 BRX 1, 2, 3, 4, 5, 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아까 제가 표 1번에서 말씀드렸던 15,000짜리 바이오 리액터 6개를 표현해 놓은 그림이거든요. 이제 여기가 굉장히 재밌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만약 6개의 바이오 리액터를 가지고 6개의 제품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이 6개의 바이오 리액터에서 한 가지 제품만 몽땅 만들 수도 동시에, 있거든요. 예. 근데 이때 수율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보통 4-5개의 제품을 이 6개의 바이오 리액터를 다 갖고 있다고 해서 한꺼번에 만들게 되면 연간 생산량이 한 1톤 정도. 하지만 이 6개의 바이오 리액터에서 한 가지 제품을 1년 정도 생산하면 생산량이 10톤까지 올라갑니다. 왜 그렇죠? 이제 여기 보시면 배양과 정제 그리고 포장 단계가 이제 밑에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각각 따로 진행을 해야 되고 또 바이오 리액터가 이제 세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네네네. 이제 오염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연속적으로 생산이 좀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FDA에서는 무조건 듀얼 소싱이라고 해서 신약을 만든 기업의 공장 플러스 한 개 사이트를 더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FDA든 우리나라 식약처든 약가가 1억이면 1억,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수율을 극대화해서 마진을 최대한 많이 남기는 방법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림 3번 보시면 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S초이스라고 하는 기술이 이제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더 높은 항체 양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런 기술인데 요 회색 막대 그래프가 머크의 그 역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바이오 리액터의 크기당 항체를 몇 그램 생산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여러 개의 바이오 리액터에서 한 개의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 수율이 가장 극대화되고 마진이 많이 남기 때문에 글로벌 빅파마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주를 선호를 맡긴다. 하겠네요. 그리고 이미 공장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 수주가 들어왔을 때 공장을 증설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계속적으로 공장을 증설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잘 하고 있는 거네요. 아, 맞습니다. 네, 다른 뭐 글로벌 빅파마보다 오히려 수율이 더 높다는 거는 그만큼 뭐 관리를 잘했든 아니면 뭐 청결하게 청소를 잘했든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좋은 품질의 바이오 의약품들을 잘 생산하고 있다. 맞습니다. 네. 이건 뭐 좋은 일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저런 사공장 등등 캐파를 늘려나가고 있는 거는 그만큼 글로벌 제약사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의뢰를 하는 경우들이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미 제 4공장이 올해 10월달에 부분 가동이 되지만 네. 2023년 내 4공장도 풀 가동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4공장이 이미 풀 수주가 찼다고 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지금 아직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5공장, 6공장에 대한 그 바이오 리액터 사이즈들이 나오게 되면 그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수주량에 대한 부분들도 밸류에이션에 붙게 됩니다.
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3분기부터 실적 개선 플러스 이제 사공장 부분 가동과 신규 사업 확장되는 부분들이 네.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대감을 좀 넣어주면서 네. 수급이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돈은 많이 남겨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단 보통 이런 CMO 사업은 사실 CMO 기업이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생산해주고 우리가 이 정도 피를 받고 싶다고 하면 다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그 빅파마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영업이익을 남기겠지만 보통 40%에서 50% 정도의 영업이익 40-50%? 맞습니다. 네. 그 정도 이제 그 정도 마진 남기고 셀트리온도 마진 엄청 높잖아요. 근데 이제 에피스 붙으면서 조금 마진은 조금 빠질 수도 있는데 그게 뭐 게임 체인저는 아니잖아요, 그죠? 바이오 시밀러 사업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산업이다 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럼- 요즘 같은 이런 이제 삼바가 이제 뭐 CDMO도 있고 4공장이 아무튼 거의 수를 다 받았고 5공장, 6공장 기대감이 있고 하는 이런 어떤 흐름들이에서 얘가 그래서 무풍기된 겁니다. 그 성장주들이 다 두들겨 맞았는데 얘는 그래도 그 쉽게 숏이 쉽게 못 들어와요. 들어가면 셀트리온으로 들어가지. 얘는 이제 굉장히 그 공매도 이제 숏하는 입장에서 이게 갑자기 5공장, 6공장 얘기 나오면 또 튀어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PR 100배거든요. 지금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네, 지금도 100배예요. 네, 여전히 올해 한 2조대 2조가 좀 2조 올해 매출 그죠?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2조 매출에 올해 한 6천억 이 정도잖아요. 지금 컨센서스 얼추. 그러면 이제 순이익이 한 5천억 되니까 지금 60조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50조 좀 넘으니까 맞습니다. 100배가 넘죠. 근데도 지금 이런 장에 지금 이 분위기에도 짱짱하게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지금 CDMO도 있고 5공장, 6공장 막 이런 게 왜냐 그때 딱 돼버리면 갑자기 숫자가 꽂혀버리니까 네네. 뭐 그런 약간 전기차 같은 그런 숫자의 흐름들이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느낌은 엄청 비싼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게 볼 그렇죠. 수도 있는 올해만 거군요. 놓고 오면 그런데 또 이제 4, 5년 정도 이제 네. 놓고 오면 이제 CDMO를 할 수 있는 저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만큼 할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비슷한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림 2번 왼쪽 아래 보시면 네. 주요 CDMO 캐파 현황을 보실 수 있는데 이제 베링거 인게라임이나 중국의 우시바이오 그리고 스위스의 론자 같은 기업들도 네. 요 CMO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항체를 위탁 생산하는 것에 좀 사업이 집중되어 있지만 이제 벤치마킹 하고 있는 기업은 사실 론자입니다. 론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 물질부터 시작해서 바이오 물질까지 그리고 항체를 포함한 단백질까지 다양한 사업 방향으로 지금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유전자 치료제나 이런 다른 항체를 제외한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위탁 생산도 가능하게끔 이제 유럽과 미국 쪽 공장을 인수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하는 입장에서 이제 네. 론자를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신규 사업에 대한 프리미엄도 앞으로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그 제약 업계의 그 TSMC처럼 되려고 맞습니다. 하는 파운드리 거군요.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봤고요. 또 다른 데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알테오젠. 알테오젠.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 제가 저번 4월달에 이제 소개를 한번 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6월에 바이오 USA라고 하는 이제 컨퍼런스가 열렸었고 네. 거기서 이제 글로벌 빅파마로부터 이제 마일스톤과 오프라인 실사 일정들을 협의했다는 것들이 이제 홈페이지에 글이 올라왔는데요. 그 이후로 지금 주가가 굉장히 크게 반등을 하고 있고 지금 기존에 한 6.4조 원의 기술 이전을 했었는데 네. 2019년도 당시에 글로벌 이제 탑10 제약사 한 곳하고 1.6조 계약 그리고 2020년 6월 달에 현재는 머크로 추정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좀 오픈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머크에서 이 키트루다라고 하는 연간 20조 원을 팔고 있는 항암제를 이번에 피하 주사 제형 변경하는 특허를 출원을 했거든요. 거기에 알테오젠의 원료 특허가 패밀리 특허로 명시가 되면서 비공개였던 계약들이 이제 알테오젠으로 유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 계약이 지금 마일스톤을 포함해서 한 4.7조 원의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림 2번의 머크사 키트루다 매출 추이를 보시면 2026년에 거의 30억 달러 수준까지 지금 매출이 한 지금 4조를 팔아요. 요게 한 30조 원 정도 한 제품으로 30조 원 정도를 팔고 있습니다. 그럼 300억 달러?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 제품의 이제 한 30조 원 중에 만약에 10%만 이제 알테오젠의 기술을 이용해서 피하 주사로
판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네. 거기에서 한 5%에서 10% 사이 정도의 로열티를 알테오젠이 받기 때문에 일단 수천억에서 조 단위로 러닝 로열티가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0조에 3조 중에 뭐 한 5%라고 치면 1,500 1조. 네.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네, 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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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실제로 왼쪽 아래 그림 4번 보시면 알테오젠의 경쟁사인 할로자임이 빅파마인 얀센하고 이제 다잘렉스 SC라고는 항암제를 이 피하 주사로 다 거의 대부분을 바꿔버렸습니다. 그 전체 매출이 한 8조에서 9조 원 정도 나오는 제품인데 여기에서 한 80% 정도를 피하 주사로 다 변경을 했기 때문에 지금 IV 시장이 굉장히 조그매졌어요. 만약에 키트루다가 연간 30조 원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한 30% 수준만 피하 주사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그 매출액이 10조거든요. 알테오젠이 거기서 5%에서 10% 사이의 로열티를 받는다 그러면 연간 1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알테오젠에게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상업화가 되는 시점은 2024년에서 5년 정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머크의 키트루다는 지금 임상 1상을 작년 10월달에 개시를 해서 네. 올해 4월달에 임상 3상 시료를 알테오젠으로부터 받아간 상황이고요. 이제 그래서 연내에 알테오젠이 머크로부터 3상에 대한 마일스톤까지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당시에 기술 이전했던 현재 시장에는 소문으로 이제 사노피가 언급이 많이 됐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피보탈 임상이라고 해서 단회 임상으로 품목 허가를 받는 전략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마일스톤이 들어오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2020년 6월달에 머크의 4.7조 원 기술 이전하고 나서 현재 2년 동안 추가적으로 빅파마의 기술 이전했던 것들이 좀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여름쯤 가시화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알테오젠. 이게 머크한테 마일스톤을 받는 것까지는 지금 프라이싱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뭐 전혀 안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혀 안 돼 있다. 네. 그 만약에 마일스톤 받는 걸 보면 이제 숫자가 찍히는 순간 찍히는 순간 네. 바로 반영할 수 있다. 맞습니다. 가치를. 지금 할로자임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거의 8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네. 지금 알테오젠의 시가총액이 한 2.5조 원 정도 수준이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하반기에 조금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고요. 일단 마일스톤 자체적으로는 뭐 네, 러닝 로얄티를 비교했을 때는 좀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알테오젠이 이 키트루다 SC를 판매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꽂히는 그런 현금들이 이제 지금 시장에서 알테오젠을 바라보는 시각 대비했을 때 굉장히 센세이션할 수 있다. 네. 3분기 정도로 보면 돼요. 그러면? 일단 3분기에 4분기 정도에 임상 3상을 개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4분기에. 출시는 아직까지 좀 기다려봐야 되는 네네. 상황입니다. 자, 알테오젠. 전에 한번 또 짚어주시기도 네. 했던 기업. 저번에도 알테오젠 말씀하셨어요. 네. 제가 그때 공교롭게 또 제가 그때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있어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그때 제가 메일 했을 때 같은데 메일 제가 진행했을 때 아주 네 힘들었을 때 메일. 자, 그리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기업들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네. 이제 지난 4월달 주가하고 알테오젠, 레고캠 이런 기업들이 거의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제 등락을 좀 반복하긴 했지만 네. 이제 2달 동안 거의 아직까지도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요 ADC 기술이라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게 요 대부분의 이제 화학요법 항암제들이 분열을 많이 하는 세포를 공격하다 보니까 탈모. 모근 세포를 공격해서 이제 탈모가 발생하고 또 백혈구를 공격하고 위점막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항암제 투여받은 환자들께서 이제 부작용을 경험하시는데 그림 2번 보시면 요 Y자로 생긴 항체가 암 세포만 따라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요 노란색 조그맣게 보이는 동그라미들이 요 머리 빠지는 항암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을 따라가는 항체에 이 머리 빠지는 항암제를 붙여서 암에만 이제 세포 독성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술이 바로 요 ADC라고 하는 기술이고요. 네. 레고캠바이오가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네네. 얼핏 기억이 나네요. 네, 항체들에서 지금 연내 기술 이전을 목표로 좀 굉장히 큰 사이즈로 조 단위 이상으로 지금 계획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레고캠바이오가 하고 있는 지금 중국에서 LCB14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이 올해 9월에 열리는 유럽 종양학회에서 결과 발표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경쟁 약물들 대비했을 때 전혀 뒤처지지 않는 또는 동등 수준의 결과가 발표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레고캠도 하반기에 그 바이오 섹터를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그런 트리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기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7, 8월 정도 이제 기술 이전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
이 좋은 회사들을 놔두고 왜 정프로는 엉뚱한 회사들만 그렇게 사댔을까요? 이유를 혹시 아시겠습니까? 워낙에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있다 많아가지고. 보니까. 네. 많다는 이유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니 이렇게 좋은 회사도 많은데 왜 난 하나를 안 샀을까요? 앞으로 아직은 기회라고. 아직 지금은 한참 남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기회는 지금 네네. 마이너스 지금 몇 프로인지 알고 지금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도 이제 퓨처캠 관련해서 퓨처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퓨처캠도 사실 복귀하기 위해서 앞에 기업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지만 기존에 전립선암이 아예 치료가 불가능했던 암종이었는데 요 그림 2번 보시면 노바티스의 플루빅토라고 하는 약물이 3월 23일 날 FDA로부터 최초로 승인을 받았고 요 빨간색 보시면 이게 전립선암이 전이된 세포들이에요. 아 전립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죠. 이게 수술적으로 제거도 어렵고 이제 말기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환자들이 지금 노바티스의 플루빅토를 처방받고 그림 2번에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암이 5개월 만에 말끔히 나왔습니다. 굉장히 센세이션한 결과죠. 네네. 요 약물에 대한 경쟁 약물을 지금 퓨처캠이 개발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림 3번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투약을 한 번만 진행했는데 100ml 큐리라고 하는 요 CI는 큐리라고 읽는 단위인데 요 100ml 큐리를 투약받은 환자 중에 한 명이 이제 CR이라고 해서 컴플리트 리스폰스 암이 완전히 몸 안에 사라진 결과들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물음표가 달려 있는 거는 요 옆에 PET 촬영처럼 이제 육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물음표가 좀 달렸던 부분이 있고요. 아니 이게 뭐 삼상 뭐 이런 거 다 했어요? 지금 일상 단계이고 일상? 네. 일상에서 근데 이렇게 약 넣어도 돼요? 그렇죠.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정상인을 대상으로 일상을 진행하지 않고요. 네. 이제 진짜 환자를 오늘 내일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꼭 진행을 안 맞으면은 진짜 큰일 나는 뭐 네, 그런. 항암제는 부작용이 커서 정상인을 대상으로 임상을 하진 않습니다. 아 환자를 대상으로만 정말 네. 그 환자 중에도 이제 본인이 난 꼭 이거라도 해보겠다 이런 분들께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노바티스는 200ml 큐리를 6번 찌르기 때문에 총 1200이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퓨처캠은 임상 1상이어서 지금 100ml 한 번 들어갔는데 12분의 1 용량만 투여되는데 지금 한 명이 이렇게 그 성분은 노바티스 거랑 비슷해요? 아니면 비슷한데 이제 체내에서 유지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높고 또 전립선 암만 타겟하는 능력이 더 좋아서 네. 지금 효과가 더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요게 이제 7월 중순쯤 임상 1상 결과가 최종 공시될 걸로 보고 있고요. 국내 임상 2상은 승인돼서 이미 환자 모집이 되어 있고 한 7, 8월쯤 임상 2상도 국내에서 진행이 될 거고 미국도 임상 1상과 2A상이 승인이 돼서 연말에 이제 미국도 임상 1상 단계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또 단일 용량으로 임상 1상을 진행하기 때문에 6개월이면 이제 미국 임상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제 미국 쪽도 임상 2상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 탁프로님이 이럴 때 잘 잡아주셔야 되는 게 저는 지금 거의 뭐 다 귀가 막 팔랑팔랑하면서 넘어간 상황이거든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돼. 네네네. 임상 일상에서 이렇게 뭐 컴플리트리 리스폰스가 나오더라도 일상은 설령 통과하더라도 2상 3상에서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도 많다든지 뭐 아주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말만 들으면 이건 뭐 완전히 신의 약이 나온 건데 맞습니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뭐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죠. 아, 헤이. 일상에서. 그래서 바이오 투자가 네.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당장 숫자가 꽂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네. 기술력을 보고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그 기술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해서 그 확신이 있을 때 계속 오래 장기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이렇게 얘기를 듣고 사면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고 회사가 좋아도 장이 어렵고 흔들릴 때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물론 뭐 맞습니다. 50% 빠져도 견딜 거야 하면 견딜 수 있는 분들은 이 기술에 대해서 정확히 자기가 컨비션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알테오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주가가 맞습니다. 5조까지 제가 갔던 거 5조 한 6조까지 갔던 걸로 제가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2조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1년 남짓 1년 동안. 어디 알테오젠? 네, 3분의 1 토막 났어요. 그래서 근데 확신이 있는 분들은 계속 이제 들고 가시겠지만 조금이라도 확신이 없는 분들은 아마 많이 좀 털리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만큼 어려운 거죠 투자가. 좋습니다. 하여튼 퓨처캠은 대단히 신약, 대단히 저는 효과가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 시가총액이 한 2,500억 미만으로 아직까지 방사성 동요원소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장이 좀 생소하고 또
아직은 일상 단계 기업이고 최종적으로 일상에 대한 공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임상 일상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뭐 기술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시장에서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될 거라고 이 보고 있습니다. 방사성 의약품이에요. 방사성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레고캠바이오의 ADC랑 거의 유사한 개념이에요. 이제 머리 빠지는 항암제를 항체에다 붙이는 기술이 ADC라고 보시면 요 퓨처캠의 방사성 의약품 기술은 이제 머리 빠지는 항암제 대신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쓴 거고 네. 암세포를 따라가는 기술을 ADC에선 항체를 썼지만 이제 퓨처캠은 펩타이드를 썼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 비슷한 약이 지금 노바티스에서는 나왔어요? 이미 3월 23일 날 FDA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를 받았어요. 네. 노바티스가 예를 들어 그러면 이거 용량만 지켜서 이렇게 하면 거의 이 비슷한 효과가 지금 나옵니까? 컴플리트리 리스판스? 네, 지금 그림 5번은 오른쪽 아래 보시면 네. 이 플루빅토의 임상 3상 결과에서 이제 종양 감소율을 보실 수 있는데 왼쪽 보시는 것처럼 컴플리트 리스폰스라고 해서 몸 안에서 종양이 완전히 사라진 환자가 전체 환자의 9.2% 정도, 그리고 파셜 리스폰스라고 해서 30% 이상의 종양 감소를 보였던 환자가 전체의 41.8%로 두 수치가 합쳐지면 52%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임상에 참여한 환자들의 거의 절반 이상이 이제 유효성을 굉장히 의미 있게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바티스 결과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퓨처캠이 너무 뭐 이제 임상 1상이니까 늦은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네. 그림 4번 보시면 노바티스하고 이제 미국에 있는 몇몇 바이오텍들이 임상 2상하고 3상 단계에 있는 것이고 지금 이 플루빅토의 결과가 워낙에 좀 센세이션한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네. 제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보시면 바이엘이라고 하는 글로벌 빅파마도 이제 임상 1상 단계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전립선암뿐만 아니라 그 그림 4번의 인디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여기 논 호지킨 림프종 그러니까 혈액암 쪽 그리고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중추신경계암이나 일반 고형암 그리고 밑에 보시면 RCC가 이제 신장세포암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AML이랑 MM이라고 해서 이제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다발성 골수종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좀 유명한 바이오마커인 이제 헐투 같은 이제 다양한 바이오 마커에서 현재 이 방사성 동위원소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막 커가는 네,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사성 동위원소 의약품 이게 좀 신개념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한 회사 정도 더 볼까요? 아, 네. 시간이 네. 한 10분 정도. 있는군요. 지금 제가 저번에 아닙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가지고 네. 네. 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 이중항체를 전문으로 개발하고 있는 국내 기업이고요. 이중항체. 네. 그래서 아까 항체가 이제 암을 따라가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요거를 이제 두 가지를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이제 항체에 부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노피의 올해 1월 달에 이 BBB2가 뇌 안으로 약물을 보내는 기술을 네네네. 1.3조 원의 기술 이전을 했고 계약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만 900억 원을 이제 받았습니다. ABL 바이오가 맞습니다. 그것도 동물 실험 단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높은 밸류의 가치를 받았다고 보는 게 네. 국내에 있는 바이오텍들이 보통 빅파마하고 기술 이전할 때 계약금이 전체 계약 규모의 한 1.5%에서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ABL 바이오는 지금 7% 수준까지 받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바이오텍이 미국에 있는 빅파마의 기술 이전 했을 때 보통 7, 8% 정도를 받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밸류로 이제 기술 이전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요게 이제 올해 10월 달에 사노피에서 미국 임상 1상을 신청하게 되면 11월 달에 IND가 승인됐을 때 사노피가 ABL 바이오에 540억 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그러면 올해 계약금이 회계적으로 900억 원 중에 270억 원 입금이 되고 내년도에 315억 내후년에 약 315억 정도가 들어오니까 올해 ABL 바이오 꽂히는 현금이 810억 원 정도 네.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또 엊그제 제가 다음 장에 설명드릴 요 담도암 파이프라인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요게 임상 1상이 종료가 되면서 ABL 바이오가 지난주에 이제 78억 원이라고 하는 단계별 마일스톤을 또 받았기 때문에 총 888억 원이 올해 ABL 바이오에 이제 들어오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담도암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네. 왼쪽 위에 그림 5번 보시면 담도암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간에서 만들어진 쓸개즙들이 이 초록색 관을 타고 담도 안에서 모이게 되고요. 이 쓸개즙들이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서 12지장으로 이제 이 쓸개즙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담도에서 암이 걸리게 되면 간암, 위암, 췌장암으로 전이가 됩니다. 그리고 수술적으로 불가능한 그 제거가 불가능하고 예후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치료제가 없었던 상황이고 그림 6번 보시면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임핀지라고 하는 면역 항암제를 개발을 했는데 기존에 머리 빠지는 항암제가 이 주황색 막대 그래프입니다. 네. 그래서 머리 빠지는 항암제 두 가지를 섞어서 넣었을 때 이제 30% 이상의 종양 감소를 보이는 환자가 18.7% 나왔었는데 임핀지라고 하는 요 항암제를 3중 병용으로 넣었더니 이제 26.7%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ORR이 나오면서 작년 11월 달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담도암이 치료가 거의 힘들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26.7%의 ORR이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봤었는데 지금 ABL 바이오가 그림 8번 보시는 요 담도암 파이프라인인 ABL002를 임상 2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ORR이 무려 41.6%가 나왔습니다. ORR이라면 30% 이상의 종양 감소 또는 컴플리트 리스폰스 환자가 이제 41.6%가 나온 것이죠. 네네. 이거는 아스트라제네카 26.7% 대비했을 때 한 15% 정도 높은 수치고 보통 임상 3상에서 이 ORR이 한 3에서 5% 정도 까인다고 하더라도 네. 30% 후반대 ORR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담도암에서 아스트라제네카가 굉장히 당황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글로벌리 에브비 같은 경우에도 이 ABL 바이오랑 똑같은 이중항체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가 대장암에서 실패했던 이력이 있어서 파이프라인이 완전히 삭제됐고 또 옹크세르나라고 하는 글로벌 이제 바이오텍 중에 한 곳이 지금 이 ABL 바이오가 똑같은 이중항체를 가지고 난소암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이제 그 임상에서 난소암에서 이제 30% 이상의 종양 감소를 보인 PR 환자가 43% 나왔습니다. 그래서 난소암은 옹크세르나가 지금 잘 하고 있고 담도암은 ABL 바이오의 이 ABL001이 ORR이 굉장히 높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요건 아직 뭐 ABL 바이오에서 그 기술 이전 관련된 내용들이 언급이 없지만 저는 이 부분도 기술 이전이 굉장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을 노릴 글로벌 빅파마가 분명히 생길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에브비가 이미 실패했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26.7%에서 굉장히 좋아했던 상황인데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이 ABL 바이오 더욱더 관심을 가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사노피하고 비비비토가 플랫폼으로 1.3조 원의 기술 이전을 했었기 때문에 ABL 바이오는 이미 글로벌리 좀 네임 밸류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ABL 바이오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의 분위기가 돌아왔을 때 이런 결과들이 결국 주가에 다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 주신 거는 그냥 그 회사가 발표하는 내용들이에요? 아니면 이거 뭐 어쨌든 크로스 체킹 같은 건 다 된 겁니까? 요거는 제가 이제 공부해가지고 여기 자료에 나오는 그렇습니까? 우리 가까이 지내진 마요. 이 듣다 보니까 너무 이거 혹해갖고 나중에 돈 다 돌릴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네. 연구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바이오 섹터 센티 자체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하락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바이오 섹터의 그 다시 돌아오는 흐름들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이 실적 반등을 일으키고 제약바이오에서 이제 전통 제약사들이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같이 나오고 또 글로벌리 FDA 해외 실사나 빅파마들의 해외 실사들이 이루어지면서 M&A나 기술 이전들이 활발해지고 또 병상이 예전처럼 정상화되기 때문에 임상 모멘텀들도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시기가 아마 3분기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3분기에는 바이오 섹터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들은 아직까지 뭐 이렇게 치명적인 부작용 이런 거는 발견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쭉 개발을 하고 있는 거겠죠. 모든 약들은 다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부작용보다 유효성이 높다면 이제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투약을 받기 때문에 뭐 그렇겠네요. 네. 그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HLB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안 보십니까? 제가 보고서를 썼던 기업이 아니어서 언급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매드팩토도 보고서를 쓰지 한 적이 없죠. 지난번에 안구건조증 물어보셨던 기업이 혹시 한올바이오파마 아니요, 거기가 HLB 테라피틱스 옛날 G3BNT. G3BNT였군요. 네. 그런데 안 쓰신다 이거죠? 아직 쓰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종목들을 너무 많으니까. 네네네. 그럼요. 하나하나 하는 것도 굉장히 업데이트. LNC 바이오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제가 아직은 왜 내 거는 아무것도 안 써? 바이오 또 뭐 있더라?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이 뭐 대단한 회사들도 많고 또 굉장히 좋은 약들을 개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건 이제 우리 엄민영 연구원님이 이제 연구하신 또 공부하신 내용들이니까요. 저도 한번 보면서 이 자료는 저희가 우리 3프로 TV 앱 자료실에 좀 업로드를 해놓을 테니까 네. 이거 한번 저 다운받아서 한번 공부들 해보시고 공부한다고 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한번 그리고 사실 하반기 전망 자료를 따로 또 낸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온 게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ST팜이랑 한올바이오파마, 대웅제약 같은 기업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ST팜 같은 경우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항체 CMO를 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ST팜은 이제 유전자 치료제 CMO를 하는 기업이거든요. 나 헬스팜 있는데? 네, ST팜 굉장히 저는 좋게 보고 있고. 그렇습니까? 네. 됐어. 하나는 걸렸고. 네. 그래서 요것도 간략하게만 네, 좀 짧게만 이걸 한번 좀 들어볼까요? 전체 화면 모드. 네. 그래서 ST팜 같은 경우에 제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이유가 네. 지금 렉비오라고 하는 약물이 이제 고지혈증 치료제로 6개월에 한 번만 투약하면 이제 그러니까 1년에 2번이죠. 네, 2번만 투약하면 고지혈증이 예방되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치료제로 현재 나온 상황이고 네. 요게 이제 siRNA라고 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된 약물입니다. 네. 요건 사실 노바티스가 아니고 엘라일람이 개발한 걸 노바티스가 가져간 상황이고 네. 그래서 1, 2, 2위, 4위가 모두 다 엘라일람이고 네. 그리고 또 바이오젠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 스핀라자라고 하는 약물은 14위에 보이시는 이 아이오니스라고 하는 기업이 개발한 파이프라인이고요. 이런 파이프라인들 보시면 지금 만성 질환은 사실 1번에 있는 물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희귀 질환을 타겟으로 현재 유전자 치료제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파이프라인들이 만성 질환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장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날 것이고 그리고 또 요 siRNA 치료제에 대한 임상 결과들이 굉장히 동물 실험에서 성공 결과가 높을 거라고 판단하는 이유들이 요 글로벌 DNA RNA 기술 이전 도입 현황을 보셨을 때 요 기술 이전 도입 단계만 보셔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까다로운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 siRNA 치료제를 임상도 해보지 않고 대부분 사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전 임상이 동물 실험 단계고요. 탐색 발굴이 이제 동물 실험도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사가는 것이죠. 대부분의 지금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이루어졌던 대부분의 이제 siRNA 치료제들이 대부분 임상 단계 전에 기술 이전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 기술 자체가 임상에서의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임상 성공률이 높은 파이프라인들이 앞으로 임상 2상, 3상 단계에 올라오고 품목화가 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원료 CDMO를 누가 할 것인가? 그걸 이제 ST팜이 수주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요 siRNA를 잠깐 말씀드리면 mRNA랑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쉬운데 우리 몸에 질병이 일어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눠 보면 어떤 물질이 너무 많이 생겨서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어떤 물질이 너무 적어서 병에 걸리거든요. 그럼 어떤 물질이 너무 많아서 걸릴 경우 바로 요 siRNA 치료제를 넣어주면 우리 몸에 그 질병을 일으키는 물질의 유전 정보가 삭제가 되면서 이제 질병 원인 물질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물질이 너무 부족해서 걸리는 질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신 맞으셨던 그 mRNA를 이용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그 물질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애를 mRNA로 몸 안에 전송을 해주면 그 질병도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시장 전망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네. 이 ST팜이 현재 요 siRNA 치료제와 mRNA 백신과 관련된 기술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3분기부터 공장 증설이 본격 완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ST팜도 3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태입니다. 좋다는 거죠?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도 바이오 섹터의 분위기 전환에 한 가지 좀 축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라도 뭐 잘 크면 되죠 뭐. 좋습니다. 아유 우리 현대차증권의 엄민영 책임 연구원님과 함께 지난 한 두 달 만에 오셨죠. 네. 이제 하반기 3분기에 또 좋아질 만한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짚어주셨는데요. 분위기 봐서 그 말씀 많이 실현되면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그때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네. 엄민영 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